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세상에 아가씨, 지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제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신우이는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은 채 5살 배기 제 아들의 밥그릇을 휘저으며 이렇게 말했죠. 왜? 우리 조카 건강하게 자라라고 보약 좀 넣어준 건데 올케가 왜 난리야? 그 보약이라는 게 신우이의 입에서 나온 걸쭉한 침 덩어리였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금쪽 같은 내 아들, 난임 7년 만에 시험관 시술을 10번이나 거쳐 겨우 얻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이의 밥그릇에 신우이가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보니 그것보다 더한 짓도 서슴지 않았더군요. 천사 같은 얼굴로 옳게 힘들지? 내가 지훈이 봐줄게라고 말하던 그녀. 남편의 성공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 내조했던 지난 15년. 그 모든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남매에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 명예로 갚아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가 열리는 날 회사 로비의 대형 전광판은 저의 가장 화려한 복수 무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들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붉은 달 미스테리,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 귀한 집안의 맏며느리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결혼 10년 차가 넘어서야 겨우 아이 엄마라는 소리를 듣게 된 40살의 늦깎이 엄마 김영희입니다. 남편 박상민 씨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다 졸업 후 우연히 다시 만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남들은 다들 행복한 신혼이라며 깨가 쏟아진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결혼 1년, 2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댁의 눈초리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저를 찔러댔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여자가 밭이 좋아야지 쯧쯧하며 혀를 차셨고 남편은 그 옆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 시험관 시술만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배에 주사 자국이 멍처럼 퍼져 사라질 날이 없었고 호르몬제 부작용으로 몸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에서 혼자 숨죽여 울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적처럼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우리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처음 태어나던 날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쭈글쭈글하고 핏덩이 같은 그 작은 생명이 제 가슴 위에 올려졌을 때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는 지킬게.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키울게. 그렇게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유기농 식재료가 아니면 먹이지도 않았고 옷 하나를 입혀도 순면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 상민 씨도 늦게 얻은 아들이라며 끔찍이 아끼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남편은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인 진수성찬 그룹의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워낙 일 욕심이 많고 성실한 사람이라 승진도 빨랐습니다. 지훈이가 5살이 되던 해 남편은 그토록 바라던 상무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내가 상무로 승진하면 당신한테 진짜 잘할게. 그동안 지훈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잖아. 이제 당신도 좀 쉬어. 퇴근한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무르며 하던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전조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화롭던 우리 집에 불청객이 찾아온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자
저의 시누이인 박미숙 씨였습니다. 미숙 씨는 저보다 2살 아래였는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잦은 불화 끝에 결국 이혼 도장을 찍고 친정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시어머니가 계신 본가는 지방이라 서울 생활에 익숙한 미숙 씨가 답답해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미숙이 말이야. 본가에 내려가 있는 거 너무 힘들어하나 봐. 어머니 잔소리도 심하시고. 그래서요? 서울로 올라오고 싶대요? 응, 당분간 일자리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방도 하나 남잖아. 저는 순간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아무리 방이 남는다지만 시누이와 한 집에 산다는 건 며느리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지훈이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습니다. 여보, 나도 미숙 씨 딱한 건 알지만 지훈이가 예민한 거 알잖아요. 그리고 당신 이번에 승진 심사 때문에 예민할 텐데 집안 시끄러워지면 어쩌려고요. 제가 난색을 표하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다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한 거야. 나 이번에 상무 되려면 회사 사모님들 모임에도 부부 동반으로 나가야 하고 주말마다 골프 접대도 가야 해. 당신이 내 옆에서 내조를 좀 확실하게 해줘야 한다고. 그런데 지훈이는 누가 봐? 베이비시터한테 맡기기엔 당신이 불안해하잖아. 남편의 말은 논리정연했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남의 손에 맡기지 못해 쩔쩔매는 걸 정확히 파고들었죠. 미숙이가 조카 사랑은 끔찍하잖아. 우리 핏줄인데 남보다 낫지 않겠어? 미숙이가 집안일이랑 지훈이 봐주면 당신은 나랑 같이 다니면서 사모님 대접도 받고 얼마나 좋아. 미숙이한테는 내가 월급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핏줄이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육아와 가사에 지쳐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시누이는 명절 때마다 올케 언니, 지훈이 너무 예쁘다. 나도 이런 아들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라며 지훈이를 예뻐라 했었거든요. 알았어. 대신 딱 3달만이야. 미숙 씨도 빨리 자리 잡아야죠. 그렇게 시누이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미숙 씨는 싹싹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상을 차려주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반들반들하게 닦아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깍듯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집안일은 나한테 맡기고 언니는 피부관리도 좀 받고 쇼핑도 다녀와. 우리 지훈이는 고모가 책임지고 볼게. 미숙 씨가 지훈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웃을 때 저는 그 미소가 진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제 몸이 편해지니 마음도 너그러워지더군요. 남편 말대로 가족에게 맡기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합가한 지 2주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어 저녁 늦게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불이 꺼져 있고 집안이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미숙 씨? 지훈아? 안방 문을 살짝 열어보니 시누이는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하며 킥킥대고 있었고 지훈이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장난감 자동차 바퀴만 하염없이 돌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하고 달려와 안겼을 아이가 저를 보고도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 언니 왔어? 지훈이가 오늘 낮잠을 안 자서 피곤한가 봐. 밥도 잘 안 먹고 떼를 쓰네. 시누이가 침대에서 내려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게 다가가 아이를 안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이 닿자마자 아이가 흠칫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것처럼요. 지훈아, 왜 그래? 엄마야.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응? 고모가 저녁 안 줬어? 제가 놀라서 묻자 신우이가 재빨리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유, 좋지. 소고기 볶음밥 해줬는데 몇 숟가락 먹더니 입맛 없다고 안 먹더라고. 애들이 다 그렇잖아. 배고프면 지가 알아서 먹겠지 싶어서 더 써. 신우이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말라비틀어진 볶음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그릇을 치우려고 드는 순간 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상한 음식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퀴퀴하고 불쾌한 침 냄새 같기도 하고 가래 냄새 같기도 한 역한 냄새가 밥알 사이에서 풍겨 나왔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밥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려는데 거실 쪽에서 신우이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닫는 것을 잊었는지 조용한 집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꽤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아니, 밥은 무슨. 애새끼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주는 대로 처먹질 않네. 오빠? 오빠는 모르지.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알았어. 두고 봐. 내가 이 집 구석에서 챙길 거 다 챙겨서 나갈 거니까. 그 올케녀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애새끼, 처먹질 않네. 멍청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언니, 언니하며 웃던 그 얼굴이 겹쳐지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든 지훈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의 뺨에 옅게 남은 붉은 자국. 그저 자다가 눌린 자국이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그 흔적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은 정말이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세상 모르고 자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신우이의 통화 내용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애새끼, 처먹질 않네. 그 저급한 단어들이 귓가에 이명처럼 윙윙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으로 나갔을 때 마주친 풍경은 소름 끼치도록 평화로웠습니다. 언니, 일어났어? 내가 북엇국 좀 끓였어. 어제 오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속 쓰릴까봐. 미숙 씨는 뽀얀 국물이 우러난 뚝배기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단정한 모습, 상냥한 말투. 어제 제가 들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훈이는? 아직 자. 깨우려고 했는데 너무 곤히 자길래 좀 더 재우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미숙 씨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저 여자의 웃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야, 냄새 좋은데? 역시 우리 미숙이가 음식 솜씨는 엄마 닮아서 끝내준다니까. 당신도 좀 배워.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신우이를 치켜 세우며 국을 크게 한술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차려준 밥상은 당연한 거고 동생이 차려준 밥상은 감동이라는 건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남편의 철없는 타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섰다가 남편이 출근하고 시누이가 장을 보러 간 사이 다시 집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 집에 내가 도둑고양이처럼 들어와야 하다니. 저는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쓰던 공기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충전기를 연결한 뒤 거실과 부엌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식장 틈새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렌즈가 보이지 않도록 조화 화분으로 살짝 가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제발 내 예감이 틀리기를, 내가 예민한 미친 여자이기를. 저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오해한 것이라면 시누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는 법이 없더군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속의 글자들은 춤을 추듯 엉켜 보였고 시선은 자꾸만 책상 위에 엎어둔 핸드폰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저는 샌드위치 하나를 사들고 차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집에 설치해둔 홈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 잡힌 집안 풍경. 오후 1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을 가지 않은 날이라 지훈이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고 미숙 씨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밥 먹자. 고모가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카레 만들었어. 화면 속 미숙 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앵글에 잡힌 그녀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지 않고 서서 밥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비비던 숟가락이 자꾸만 그녀의 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밥그릇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간을 보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의 밥그릇에 담긴 밥을 숟가락 가득 퍼서 자기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씹던 밥을 다시 그릇에 뱉어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두 손으로 잡고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미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듯 밥을 씹어서 뱉고 또 씹어서 뱉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모은 가래침을 밥 위에 뱉더니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 섞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노란 카레 소스에 섞여 그 더러운 흔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으흐흐,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우리 조카. 화면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웃음소리는 악마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조리된 밥그릇을 들고 지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아해. 고모가 맛있게 비벼왔어. 지훈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 밥에서 나는 냄새가 저 여자가 주는 기운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싫어. 안 먹을래. 지훈이가 거부하자 미숙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아이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야, 박지훈. 고모가 해줬으면 처먹어야지. 어디서 반찬 투정이야?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으앙. 아파. 엄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미숙 씨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짝을 짝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뚝 안 그쳐? 너네 아빠한테 이른다? 너 밥 안 먹고 징징댄다고 내 엄마가 교육 잘못 시켰다고 다 말할 거야.
너네 엄마 혼나는 꼴 보고 싶어? 엄마 혼난다는 말에 지훈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 5살짜리 작은 아이가 엄마를 지키겠다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입을 꾹 다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차 안에서 오열했습니다. 지훈아. 아,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어. 화면 속에서 지훈이는 결국 그 더러운 밥을 억지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헛구역질을 참아가면서 고모가 떠먹여주는 침 섞인 밥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동을 걸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금 달려가서 난리를 친들 저 여자가 순순히 인정할까요? 장난이었다. 애가 밥을 안 먹어서 겁 좀 준 거다. 씹어서 주는 게 소화 잘 되라고. 그런 거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을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박상민. 그는 자기 핏줄에 대한 애착이 병적일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증거 없이 당신 여동생이 지훈이 밥에 침을 뱉고 때렸다고 하면 과연 누구 편을 들까요? 아마 저를 의부중 환자나 시댁을 미워하는 며느리로 몰아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했습니다. 저 여자가 빠져나갈 구멍조차 찾지 못하게, 그리고 남편이 2번 다시 여동생을 감싸지 못하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녹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미숙, 너 오늘 실수한 거야.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그 더러운 숟가락이 내 인생을 파멸시킬 흉기가 될 줄은 몰랐겠지.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미숙 씨가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지훈이는 간식 먹고 방에서 놀고 있어.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연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훈이 오늘 밥은 잘 먹었어요? 그럼 한 그릇 뚝딱 비웠지. 내가 해준 카레가 제일 맛있다나 봐. 호호. 그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지훈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기자마자 파들파들 떨었습니다. 아이의 냄새에서 미묘하게 섞인 낯선 비린내. 그건 카레 냄새가 아니라 그 여자의 침 냄새였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 왔어. 이제 엄마가 지훈이 지켜줄게. 제 속삭임에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옷깃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악력이 저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여보, 나 이번 승진 심사 거의 확정적이래. 오늘 전무님이 따로 불러서 밥까지 사주셨어. 다음 달 창립기념일 행사 때 공식 발표 날 거야. 어머, 정말요? 오빠 축하해. 미숙 씨가 물개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남편은 으스대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이게 다 미숙이가 집안일 잘해주고 당신이 내조 잘해준 덕분이지. 우리 집안 경사났네, 경사났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지훈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살도 빠진 것 같고 밤에 자꾸 경기 일으키듯 깨고. 제가 운을 떼자 미숙 씨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애들 클 때는 다 그런 거지.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미숙이가 얼마나 잘 챙겨 먹이는데 살이 빠져? 아까 보니까 밥만 잘 먹더구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CCTV라도 달아볼까요?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제가 CCTV라는 단어를 꺼내자 미숙 씨가 마시던 물을 캑하고 살에 들린 듯 뿜었습니다. 무슨 집구석에 감시 카메라야? 언니 나 못 믿어? 내가 남이야? 조카 봐주는 고모를 무슨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네. 미숙 씨가 억울하다는 듯 눈시울까지 붉히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말이 좀 심하다? 미숙이가 돈 받고 일하는 파출부야? 가족끼리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미숙이 섭섭하게. 남편은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저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신우이의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학대 영상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 몰래 그 전화를 받지 않고 통화 중 녹음 버튼을 누른 채 살짝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수가 일은 잘 되어 가냐? 그 멍청한 며느리녀는 아직 눈치 못 챘고 내 오빠 승진하면 그 집 명의부터 어떻게 좀 해보자니까.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우이의 히스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 아니 어쩌면 이 집안 전체가 꾸민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전화가 끊긴 척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들 한패였다 이거지? 니들이 원하는 게 내 아들의 고통과 내 재산이었다면 내가 그 탐욕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서랍 속에 숨겨둔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기엔 오늘 낮에 녹화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더 크고 더 잔인하고 더 확실한 한 방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승진 파티까지 앞으로 2주. 그 시간은 저에게 지옥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최후의 만찬을 즐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아내, 착해 빠진 올케를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놈들이 제 목을 조여오기 전에 제가 먼저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올무를 놓아야 했으니까요. 여보, 넥타이 이거 멜래요?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면서요.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건네자 남편이 흐뭇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밖에 없네. 아, 참. 여보, 혹시 인감도장 어디 있어? 출근하려던 남편이 툭 던진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어제 시어머니 통화에서 들었던 명의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인감도장은 왜요? 갑자기.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빨래를 개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아, 별거 아니야. 이번에 임원 승진 심사 들어가는데 회사에서 고위직 임원들은 재산 내역이랑 부채 증명서 제출해야 한다네. 청렴도 조사라고 했나? 아무튼 우리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당신 동의가 필요하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친정아버지가 평생 모은 퇴직금 탈탈 털어 사주신 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전세 자금 3천만 원이 전부였고 나머지는 친정에서 다 해결해 주셨죠. 남편 기죽지 말라고 공동 명의로 해준 게 천추의 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서류 줘요. 내가 꼼꼼히 읽어보고 도장 찍어줄게요. 제 말에 남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라며 덜컥 도장부터 내줬을 제가 서류를 보자고 하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이 참, 뭘 복잡하게 읽어봐. 당신이 법을 알아, 세무를 알아? 그냥 나 믿고 도장만 줘.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가져올게. 시간 없어, 빨리. 남편이 재촉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뻔뻔한 손바닥 위에 제 인생을, 내 아들의 미래를 얹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급해도 절차는 지켜야죠. 그리고 나 오늘 지훈이 병원 데려가야 해서 정신없어요. 서류 식탁 위에 두고 가요. 저녁에 도장 찍어 놓을게. 제가 완강하게 버티자 남편은 혀를 차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획 던졌습니다. 답답하게 진짜. 알았어. 오늘 저녁까진 무조건 해놔야 해. 내일 아침 일찍 제출해야 하니까. 남편이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자마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계약서, 위임장. 서류 제목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청렴도 조사는 무슨, 제 지분을 남편에게 모두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상증여로요. 심지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교묘하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들 단순히 저를 쫓아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신우이가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언니, 오빠 갔어? 아침부터 무슨 소리가 그렇게 커? 지훈이 깨겠네.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나오는 그녀의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등 뒤로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상민 씨가 회사 일 때문에 좀 예민해서. 미숙 씨, 오늘 지훈이 좀 부탁해요. 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웬일로? 뭐 알았어. 다녀와. 지훈이는 내가 잘 보고 있을게. 신우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다는 소리에 쾌재를 부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가면 또다시 그 끔찍한 짓거리를 하거나 시어머니와 작당 모의를 하겠죠. 저는 집을 나서자마자 근처 PC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두고 간 서류를 몽땅 스캔했습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똑같이 생긴 가짜 서류를 만들어 내용을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겉보기엔 남편에게 유리한 증여 계약서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권한은 아내 김영희에게 귀속되며 남편 박상민의 귀책 사유 발생 시 즉시 소유권은 김영희 단독으로 변경된다는 독소 조항을 아주 작은 글씨로 박아 넣었습니다. 물론 이 서류가 법적 효력을 발휘할 거라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진짜 목적은 남편을 안심시켜 D-데이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집에 돌아오니 현관에서부터 지훈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했어요. 흑흑, 고모 잘못했어요. 뚝 그칠했지. 너 이거 누가 깼어? 고모가 제일 아끼는 화장품인데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바닥에는 깨진 화장품병 조각이 널려 있었고 신우이가
지훈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5살 아이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로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제가 가방을 내던지고 달려가 지훈이를 낚아채듯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파고들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아, 언니 왔어? 아니, 글쎄, 이 녀석이 내 방에 들어와서 50만 원짜리 에센스를 깨트렸잖아.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신우이는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등을 토닥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미숙 씨 방에 들어갔다고요? 우리 지훈이 겁이 많아서 엄마 없으면 안방 문턱도 못 넘는 애예요. 그런데 고모 방에 혼자 들어갔다고요? 그야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들어갔나 보지. 아무튼 이거 언니가 물어내. 내 돈 주고 산 건데 아까워 죽겠네. 그때 제 눈에 거실 구석에 놓인 홈 카메라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제가 숨겨둔 그 카메라 말입니다. 알았어요. 물어줄게요. 그런데 미숙 씨, 지훈이 몸에 손대지 마요. 한 번만 더 애한테 손 떼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어요. 제 서슬 퍼런 눈빛에 신우이가 흠칫 놀란 듯 한 발 물러섰습니다. 평소 순에 빠졌던 올케가 도끼를 품고 덤비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참나 알았어. 유난 떨기는. 애가 잘못했으면 훈육을 해야지. 오냐오냐 키우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지. 그녀는 투덜거리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와 옷을 벗겨보았습니다. 팔뚝에는 붉게 손자국이 남아 있었고 엉덩이 쪽에는 꼬집힌 듯한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 인간 말종들. 내 새끼 몸에 멍 하나 들 때마다 너희들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빨간 줄을 그어줄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제가 위조한 서류와 인감도장이 찍힌 봉투를 건넸습니다. 자요, 당신이 원하던 거. 나 믿고 찍었으니까 당신 승진 꼭 해야 해요.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내용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럼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니까. 걱정 마. 내가 상무되면 당신 호강시켜줄게. 아, 맞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 승진 파티 말이야. 장소가 호텔로 바뀌었어. 당신도 드레스 하나 사 입어. 내 체면 좀 살려줘야지. 호텔이요? 회사 로비에서 한다더니? 회장님이 특별히 격려해 주신다고 호텔 연회장을 빌려주셨네. 그러니까 신경 좀 써.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호텔이라 오히려 잘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망신도 그만큼 더 크게 당할 테니까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신우이의 학대 영상,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그리고 남편이 저를 속이려 했던 사기 증여 계약서까지.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 조각. 그 조각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날 신우이가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심정으로 서랍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물건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15년 전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충격적인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산모 수첩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끼워진 빛바랜 초음파 사진. 사진 뒤에 적힌 날짜는 제가 지훈이를 갖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병원을 오가던 5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모의 이름란에 적힌 글자는 박미숙,
신우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에 들린 낡은 산모 수첩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산모명 박미숙. 예정일 2019년 5월 12일. 날짜를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12일. 그날은 바로 우리 지훈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신우이가 저와 같은 날, 같은 달에 출산 예정이었다니요. 하지만 미숙 씨는 미혼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지방에 있는 본가에 내려가 요양 중이라고 했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한다고 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듯한 박미숙의 악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월 14일. 오빠가 모든 걸 처리해 주기로 했다. 아이 아빠는 알 필요 없다고 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아이 오빠 호적에 올리는 것. 3월 20일. 올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자기 배 아파 낳은 줄 알겠지. 멍청한 여자. 내 자궁 상태가 안 좋아서 난자만 제공하고 착상은 올케한테 시킨 걸 꿈에도 모를 거다. 게다가 우린 법적으로만 남매지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재혼 가정 남매니까 유전병 걱정도 없다.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난자만 제공하고 착상은 올케한테. 게다가 피가 섞이지 않은 의분 남매라니. 지난 7년의 지옥 같았던 난임 시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번째 시험관 시술을 하던 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묘하게 밝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수정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사모님. 기적 같은 확률이에요. 남편은 그날 유독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었죠. 여보, 이번엔 느낌이 좋아. 당신, 이번에 성공하면 진짜 내 아이 낳아주는 거야. 고마워. 그때 흘렸던 감동의 눈물이 지금은 핏물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난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몰래 자신의 의분 여동생 난자를 채취해 제 자궁에 심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그들의 비틀린 핏줄을 이어주기 위한 밭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여자는 밭이 좋아야 해라는 말이 비유가 아니라 끔찍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훈이는 생물학적으로 신우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밥그릇에 침을 뱉고 자기 침을 먹이려 했던 겁니다. 짐승들이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개워내어 먹이는 것처럼 그 비틀린 모성애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위산이 넘어올 때까지 구역질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잿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자격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지훈이는 영영 저 악마들의 소나기에서 학대당하며 살게 될 테니까요. 비록 제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제 뱃속에서 10달을 품어 낳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젖을 물리고 밤새 열이 나면 업고 뛰었던 그 시간들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너희들이 뻐꾸기처럼 내 둥지에 알을 낳았다고 해서 내가 둥지를 포기할 것 같아? 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심증은 끝났습니다.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 과학적인 증거가. 저는 안방 화장대에서
남편의 머리카락이 엉겨붙은 빗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방에 들어가 그녀의 베개 위에서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집어 지퍼백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고 있는 지훈이의 입안을 면봉으로 문질러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엄마 하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이 더러운 핏줄의 굴레 다 끊어줄게. 저는 채취한 샘플들을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친자 확인 및 친족 관계 확인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지만 웃돈을 얹어주며 3일 안에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남편의 승진 파티가 4일 뒤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강남에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학 동창의 소개로 알게 된 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단순 이혼 소송감이 아닙니다. 의료법 위반의 사기, 아동학대까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중범죄예요. 그런데 정말 전광판 이벤트를 하시겠습니까? 명예훼손 역고소 위험도 있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수하겠습니다. 벌금을 내라면 낼 거고 감옥에 가라면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인간들이 쌓아 올린 그 가증스러운 명예와 체면부터 박살내야겠습니다. 법은 너무 멀고 제 분노는 너무 가까우니까요. 최 변호사는 제 결의에 찬 눈빛을 보더니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져가세요.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결정적인 자백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하거나 인정하는 육성. 그게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뭐고 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승진 확정에 들떠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신우이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도장은 잘 찍었지? 내가 내일 아침에 가져갈게. 남편이 제 가방을 힐끔거리며 물었습니다. 어제 제가 위조해둔 서류를 챙기려는 것이었죠. 네, 식탁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여보, 이번 파티 때 미숙 씨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럼 내 동생인데 당연히 가야지. 왜? 당신 뭐 불만 있어? 아니요, 불만이라니요. 기왕 가는 거 미숙 씨도 예쁜 옷 한 벌 사주라고요. 명색이 상무님 동생인데 초라하게 입고 가면 당신 체면 구기잖아요. 제 말에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언니, 진짜? 나 백화점 가서 원피스 사도 돼? 역시 우리 올케 최고네. 미숙 씨가 저에게 달려와 팔짱을 꼈습니다. 며칠 전 제 아들을 때리던 그 손으로 말입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요. 내 카드로 긁어요. 대신 아주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걸로 사요. 그날 주인공은 당신 오빠지만 미숙 씨도 주목받아야죠. 제 말에 뼈가 있다는 걸 저 멍청한 남매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네, 주목받게 해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잡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D-데이 2일 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남편 몰래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한 봉투를 뜯는 순간 제 손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검사 결과 검체 어박지우나 검체 비기명의의 친자관계 성립 여부 불일치 0.00%, 검체 어박지우나 검체 시박미숙의 친족관계 성립 여부 모자 관계 성립 유력 99.99%. 예상은 했지만 활자로 찍힌 불일치 0%라는 숫자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4배로 나았는데 내 유전자가 하나도 없다니. 의학의 힘을 빌려 저를 철저히 기만하고 이용한 그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복사해두고 원본은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결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통이 있다는 핑계로 일찍 방에 들어가는 척하다가 문을 살짝 열어두고 최 변호사가 준 녹음기를 거실 장식장 뒤에 던져두었습니다.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듣는 그들의 대화는 상상 이상으로 역겨웠습니다. 오빠, 근데 올케 말이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지? 지훈이 밥 먹일 때마다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알아? 제가 크면서 점점 나 닮아가잖아.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그 여자는 멍청해서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지 배 아파 나왔으니 당연히 지 새끼인 줄 알지. 의사한테 입막음하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 남편이 킬킬거렸습니다. 그럼 파티 끝나면 언제 쫓아낼 거야? 나 이제 지훈이 엄마 노릇 제대로 하고 싶어. 올케가 애 키우는 꼬라지 더는 못 봐주겠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상무되고 회사 지분 좀 더 받으면 그때 이혼 소송 걸 거야. 사기 증여 계약서도 받아놨으니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수 있어. 넌 그냥 몸만 와서 지훈이 키우면 돼. 내 아들이자 내 아들이니까. 아잉, 우리 오빠 최고.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니까.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쨍하고 울렸습니다. 방 안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 그럼 그 진한 피바다 속에서 한번 허우적대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열고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을 타임라인 위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트랙 1 지훈이 밥에 침 뱉는 영상. mp4. 트랙 2 지훈이 폭행 영상. mp4. 트랙 3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mp3. 트랙 4 방금 녹음한 거실 대화. mp3. 트랙 5 유전자 검사 결과지 스캔본. jpg. 그리고 인트로 화면에는 굵은 고딕체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진수성찬 그룹 신임 상무 박상민의 위대한 가족사. 영상 편집은 새벽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완성된 영상의 길이는 약 5분. 짧지만 강렬한 그들의 인생을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USB에 영상을 담아 핸드백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내일은 대망의 승진 파티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들의 곁에 설 것입니다. 기다려, 여보. 그리고 아가씨. 당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체면이라는 게 얼마나 쉽게 깨지는 유리 조각인지 보여줄게.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가 마치 저의 복수를 응원하는 붉은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S호텔 그랜드 볼룸은 입구부터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축승진, 진수성찬 그룹의 미래 박상민 같은 낙 간지러운 문구가 적힌 리본들이 제 눈에는 마치 그들의 장례식 조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가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를 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우아했지만 눈빛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복 같기도 하고 심판자의 예복 같기도 한 그 차림으로 저는 파티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새언니.
오늘 좀 꾸몄네. 대기실에서 마주친 신우이는 제 카드로 산 화려한 붉은색 스팽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자기가 오늘의 주인공인 줄 알 정도로 요란한 차림새였습니다. 미숙 씨야말로 오늘 아주 작정했네요. 예뻐요. 호호, 그래. 오빠가 상무되는데 동생이 기죽으면 안 되잖아. 어때? 나 좀 사모님 같아? 그녀는 제 앞에서 뱅그르르 돌며 거들먹거렸습니다. 5살 조카의 밥그릇에 가래침을 뱉던 그 입으로 사모님을 논하는 꼴이라니. 저는 속으로 냉소를 삼켰습니다. 네, 아주 잘 어울려요. 마지막으로 입는 화려한 옷이 될 테니까 마음껏 즐겨둬요. 응? 뭐라고? 아니에요. 얼른 나가봐요. 손님들 오시잖아요. 파티장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수성찬 그룹의 회장님부터 전무, 이사, 그리고 정재계 인사들까지 남편이 얼마나 이 자리를 위해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허리에 손을 감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해준 내조의 여왕이죠. 아이고, 사모님이 미인이시네요. 박상무가 복이 많아.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남편의 어깨는 한껏 올라갔습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저는 핸드백 속의 USB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차가운 금속 조각 하나가 저 거만한 미소를 비명으로 바꿀 것입니다. 행사가 무르익고 드디어 하이라이트인 신임 상무의 취임 연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핀 조명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 뒤로는 대형 LED 전광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가치를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생각합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직함으로, 가족, 정직, 부끄럽지 않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다고? 내 여동생의 난자를 훔쳐 내 자궁에 심어놓고 그 아이를 학대하는 걸 방관한 주제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편 음향 조정실 쪽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보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인가요? 그의 입모양을 읽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건넸습니다. 네, 지금이에요. 저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틀어주세요. 남편의 연설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믿고 지지해준 제 아내 김영애 씨와 사랑하는 동생 미숙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아들 지훈이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두 팔을 벌려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신우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카메라 세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치지직 마이너스. 갑자기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들리더니 무대 뒤 대형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박상민 상무 취임 축하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낯익은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게 뭐야? 가족 영상인가? 깜짝 이벤트? 남편도 당황한 듯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거대한 화면 속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밥그릇에 가래침을 뱉는 신우이의 클로즈업. 퇴. 으흐흐,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라, 우리 조카. 정막. 수백 명이 모인 호텔 볼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밥알과 섞이는 누런 침덩어리가 고화질 화면으로 적나라하게 확대되자 여기저기서 윽 하는 헛구역질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면 지훈이의 등짝을 때리며 소리 지르는 신우이. 야, 박지훈. 처먹으라고.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어머 세상에. 저 여자 아까 저기 앉아있던 동생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애한테 무슨 짓이야?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은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주저앉았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남편은 굳어버린 석상 같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채 꺼, 당장 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영상은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성 녹음 남편과 신우이의 대화. 그 여자는 멍청해서 죽을 때까지 모를 거야. 지 배 아파 나왔으니 당연히 지 새끼인 줄 알지. 의사한테 입막음하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 내 아들이자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화면 가득 채운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 불일치 0% 박미숙 마이너스 박지훈 모자. 관계 성립 99.9%. 아. 신우이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장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기자의 카메라에 담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남편을 지나쳐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장내가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진수성찬 그룹의 신임 상무 박상민 씨가 말하는 정직한 가족의 실체입니다. 남편이 저를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지난 15년의 한을 담아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들의 그 더러운 쇼는 여기서 끝이야. 남편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그 눈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저에 대한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속의 영상은 멈추지 않고 시어머니가 그 멍청한 며느리년 재산부터 뺏어오라고 사주하는 음성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축배의 잔이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흩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다 오해입니다, 회장님. 저 여자가 미쳐서 꾸민 짓입니다. 남편은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발악을 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중시하던 품위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꽥꽥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오해? 박상무, 자네 눈에는 내가 바보로 보이나? 진수성찬 그룹의 강 회장님이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단상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지만 지금 그분의 눈에는 살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남편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짱 마이너스. 경쾌한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안경이 바닥으로 날아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감히 내 회사 이름을 걸고 이런 더러운 짓을 벌여? 가족 같은 기업? 청렴? 내 놈이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회장님의 호통에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저 여자가 딥페이크로 조작한 겁니다. 요즘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친동생이랑. 말도 안 됩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딥페이크 범죄를 운운하며 빠져나가려는 그 얄팍한 수작에 기가 찼습니다. 저는 품에서 녹음기와 유전자 검사 원본을 꺼내 회장님께 건넸습니다. 회장님,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 속의 음성은 국과수 감정을 받아도 좋을 만큼 깨끗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고소인 자격으로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제 당당한 태도에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비서실장에게 짧게 명령했습니다. 박상민, 지금 이 시간부로 해고야. 그리고 법무팀 불러서 회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해. 내 회사에서 당장 끌어내. 안 돼. 안 됩니다, 회장님.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남편이 울부짖으며 회장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그때 객석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아니야. 이건 꿈이야.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신우이 박미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화살처럼 그녀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볼을 확 걷어냈습니다. 일어나, 박미숙. 주인공이 왜 숨어 있어? 내가 그토록 원하던 스포트라이트잖아. 언니.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오빠가 시킨 거야. 나는 그냥 오빠가 하자고 해서. 그녀는 제 발목을 잡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화장, 헝클어진 머리. 아까 대기실에서 나 사모님 같아? 라며 거들먹거리던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빠가 시켰어?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럼 내 아들 밥그릇에 침 뱉고 애 때린 것도 오빠가 시켰니? 그건 내 악마 같은 본성이잖아.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그녀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그리고 너 지훈이가 내 아들이라고 했지? 그래, 생물학적으로는 내 아들일지 몰라. 하지만 넌 엄마 자격 없어. 짐승도 제 새끼한테는 그런 짓 안 해. 넌 그냥 쓰레기야. 그때 연회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상민 씨, 박미숙 씨 되십니까?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오자 남편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영희야. 나 지훈이 아빠잖아. 애 아빠를 정과자로 만들 셈이야? 우리 대화로 풀어. 응?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지훈이 아빠? 당신 입에서 그 이름 나오게 하지 마. 당신은 지훈이를 이용 도구로만 생각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던 그 증여 계약서 말이야. 저는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거 가짜야. 진짜 서류는 내가 다 폐기했어.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줬던 인감도장으로 내가 미리 손을 좀 써뒀지. 당신 명의로 된 대출금이랑 보증채무, 당신이 다 떠안게 될 거야. 이혼 소송 끝나면 넌 빈털털이야. 뭐라고? 너 이 독한 년.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에게 달려들려던 그는 결국 경찰들에게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찰컥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15년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거 난 억울해. 이거 다 모함이야.
남편과 시누이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들의 추한 몰골을 담았고 그 장면은 내일 아침 뉴스 일면을 장식할 것입니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랄까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하객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 인사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난의 박수가 아닌 격려와 응원의 박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힘내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꾹 참아왔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면 저 악마들에게 지는 거니까요. 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시원한 밤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보니 친정 엄마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영희야, 걱정 마라. 지훈이 지금 할미랑 잘 놀고 있어. 밥도 잘 먹고 방금 잠들었다. 고생했다, 우리 딸. 엄마가 보내준 지훈이의 잠든 사진.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해냈어. 이제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해.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자 최종 보스인 그녀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뉴스를 보고 기절초풍했겠죠. 아니면 제게 전화를 걸어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켰습니다. 예상대로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 천하에 죽이려나? 내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가 사람이야? 당장 가서 무릎 꿇고 빌지 못해?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며 죄송해요. 어머니 했을 저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뉴스 보셨나 봐요? 아드님이랑 따님 지금 경찰서에서 사이좋게 조사받고 있어요. 어머니도 곧 서울로 올라오셔야 할 거예요.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네요. 뭐라? 내가 왜? 난 아무것도 모른다. 모르신다고요? 제가 어머니랑 미숙 씨 통화 녹음한 거 경찰에 다 넘겼는데요. 그 멍청한 며느리 재산부터 뺏어라 하신 말씀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리던데요. 시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시골 땅이랑 집 문서 잘 챙겨두세요. 아들 합의금이랑 변호사비 되려면 그거 다 파셔도 모자랄 테니까요. 참. 혹시라도 저 찾아오실 생각은 마세요. 접근금지 신청해뒀으니까 오시면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너. 그럼 조만간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 아들 망하는 꼴 끝까지 보시죠. 저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 바로 이런 걸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붉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복수의 끝을 알리는 신호등처럼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나와 지훈이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완벽한 독립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 뻔뻔한 인간들이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야겠죠. 재판은 길고 지루하겠지만 저는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전쟁이니까요.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진수성찬 그룹 상무, 대리모 파동, 신우이 아동학대 같은 자극적인 키워드로 도배되었습니다. 제가 공개한 영상은 조회수 수백만 뷰를 기록하며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네티즌들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댓글와 사람이냐? 5살 조카 밥그릇에 침을 뱉어? 짐승도 안 그러겠다. 댓글 남편이랑 신우이가 애를 만들었다고?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네. 토 나온다. 댓글 저 며느리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정의 구현 응원합니다. 쏟아지는 응원 댓글을 보며 저는 씁쓸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시끄러운 것과 별개로 제 현실은 차가운 법적 공방의 시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유치장에 갇혀서도 서로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오빠가 다 시킨 거예요. 오빠가 애만 낳아주면 1억 준다고 해서. 저는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미숙 씨는 울며불며 모든 책임을 오빠에게 떠넘겼고 남편은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옳게 몰래 애 낳아서 호적에 올리면 나중에 유산 상속받을 때 유리하다고 꼬신 게 누군데? 형사님이 들려준 녹취록 속 그들의 대화는 추악함의 끝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그들은 위기가 닥치자 서로의 목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드디어 최종 보스가 등장했습니다. 문 열어. 문 열란 말이다. 이년아. 아침부터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에 지훈이가 깜짝 놀라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 최 여사가 잔뜩 독이 오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였죠. 지훈아, 괜찮아. 할머니 오셨네. 엄마가 잠깐 이야기하고 올 테니까 방에서 만화 보고 있어. 저는 지훈이에게 헤드폰을 씌워주고 안방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치켜들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감히 내 새끼들을 감방에 쳐넣어? 내가 사람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날아오는 지팡이를 한 손으로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맞고만 있었겠지만 더 이상 저는 당하고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니. 감방에 간 건 제가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 집이에요. 함부로 행패 부리시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합니다. 제 서늘한 눈빛에 기세가 눌렸는지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소파에 드러눕더니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네. 내 아들 상무됐다고 좋아한 게 엊그제인데 하루아침에 정가자가 웬 말이냐. 그 가증스러운 곡소리를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풍비박산은 어머니랑 자식들이 내신 거죠. 멀쩡한 며느리 속이고 대리모 써서 애 낳고 그 애 학대하고 제 재산까지 뺏으려던 거. 다 어머니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뭐라? 증거 있어? 난 모른다.
난 시골 늙은이라 아무것도 몰라.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증거요? 차고 넘치죠. 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닐 텐데요. 이게 뭐냐? 보세요. 아드님이 저 몰래 서명한 서류들입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채무 이행각서, 사업자 대출 약정서, 연대 보증인 박상민. 이게 다 뭐냐? 10억? 10억이 빚이라고? 네, 어머니. 아드님이 승진하면 한몫 챙기려고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코인이다, 주식이다. 근데 그게 다 마이너스인 건 아시죠? 게다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 받으려다가 실패하니까 급한 김에 사채까지 썼더군요. 사실 이건 제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청렴도 조사 핑계로 인감도장을 요구했을 때 저는 역으로 그에게 재산관리 위임장이라고 속여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덜컥 서명과 도장을 찍어준 남편 덕분에 저는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알짜 주식과 펀드를 모두 처분해 제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가 직접 서명한 빚으로 채워 넣었죠. 남편은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도 모르고 서명했기에 법적으로 이 빚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 말인데요. 저는 등기부 등본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온전히 제 명의입니다. 공동 명의였던 거 상민 씨가 도박빚 갚는다고 제 지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할 때 제가 빚 갚아주는 조건으로 지분 넘겨받았거든요. 합법적으로요.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들 믿고 떵떵거렸는데 그 아들이 빈털터리의 빚쟁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거짓말.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년이 조작한 거지. 내 아들 돈 다 빼돌린 거지. 빼돌리다니요. 제가 15년 동안 뼈 빠지게 내조해서 번 돈, 정당하게 찾아온 겁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시골 땅이랑 집도 곧 압류 들어갈 거예요. 상민 씨가 어머니 인감 훔쳐서 보증 섰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자신의 재산까지 날려먹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핏줄이 결국 어머니 등골을 빼먹었네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아이고, 이 썩을 놈이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내 돈, 내 땅.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구속보다 자신의 재산을 잃게 생겼다는 사실이 더 슬픈 모양이었습니다. 그 추악한 욕망의 민낯을 보며 저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이 집은 제 집이고 지훈이도 제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친생자 부인 소송은 진행하겠지만 제가 입양해서 키울 겁니다. 물론 양육비는 상민 씨랑 미숙 씨한테 평생 청구할 거고요. 남의 씨를 왜 내가 키워? 내 손주야. 내 핏줄이라고. 핏줄? 그 더러운 핏줄. 제가 사랑으로 씻겨서 사람 만들 겁니다. 어머니 손에 크면 또 괴물 될 게 뻔한데 제가 미쳤다고 보네요. 당장 나가세요. 제가 현관문을 활짝 열자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악에 받친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이 잘 먹고 잘 살아두고 봐. 내 아들 나오면 가만 안 둔다. 네, 꼭 지켜보세요. 아드님 나오려면 몇 년은 걸릴 테고
나오면 빚더미에 앉을 텐데. 그때 가서도 저한테 큰 소리 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헤드폰을 끼고 있는 지훈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갔어? 응, 가셨어. 이제 아무도 우리 지훈이 괴롭히지 않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엄마, 나 배고파. 맛있는 거 해줘.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시누이가 뱉어놓은 더러운 침이 섞인 밥이 아닌 엄마의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누이의 재판, 그리고 10억이라는 빚을 둘러싼 법적 공방, 그리고 무엇보다 지훈이에게 언젠가 밝혀야 할 출생의 비밀.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가 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지킬 힘이 생겼으니까요. 그날 밤 뉴스를 통해 남편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화면 속 남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잘 가라, 박상민. 나의 15년은 지옥이었지만 너의 남은 평생은 그보다 더한 지옥이 될 거야.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비로소 제 복수의 일막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의 공기는 차갑고 퀴퀴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까치집이 되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텔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던 상무님의 위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영희야, 제발 살려줘. 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남편은 수화기를 잡자마자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죽을 것 같다니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적응하셔야죠. 15년 동안 당신 비위 맞추며 살았던 내 마음보다 더 지옥이겠어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합의 좀 해줘. 응? 나 나가면 다시 시작할게. 당신한테도 지훈이한테도 진짜 잘할게. 다시 시작?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합의가 문제가 아니야. 당신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온 거 알지? 위약금만 30억이래. 게다가 내가 받아놓은 10억 빚은 어쩔 거야? 뭐? 30억?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거기다 아동복지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기죄. 변호사 말로는 최소 징역 5년은 살아야 한다던데? 당신 나올 때쯤이면 지훈이 중학생이야. 아, 참. 지훈이는 내가 입양할 거니까 넌 친권도 박탈될 거고. 아, 김영희. 내가 뭔데 내 아들을 뺏어가. 지훈이 내 핏줄이야. 미숙이가 낳은 내 핏줄이라고. 남편이 유리벽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습니다. 교도관이 다가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핏줄? 그래, 그 잘난 핏줄 타령. 그럼 그 핏줄 엄마인 미숙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저는 남편과의 면회를 끝내고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시누이 박미숙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남편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은 푸석했고 눈밑은 퀭했습니다. 언니, 아니, 올게. 나 좀 꺼내줘. 나 진짜 미치겠어. 여기 밥도 맛없고 같은 방 쓰는 여자들이 나 때린단 말이야. 미숙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어린애처럼 징징댔습니다. 5살 조카 밥그릇에 침 뱉고 등짝 때리던 패기는 어디 갔는지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 감방 동기들이 괴롭혀? 내가 지훈이